네, 신주입니다. 미국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엔 제리카 베리어라는 여자아이가 살았어요. 고등학생이고 언니만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딸만 넷인 겁니다. 근데 부모가 한 명이에요. 이혼하면서 아빠 혼자 넷을 키웠는데 자식들과 사이가 좋기로 주변에 유명했고요. 그중 막내인 이 제리카를 가장 이뻐했다는 겁니다. 부모 혼자 아이 넷을 키우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일이냐면은 사회적으로 1인분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 이런 말을 자신있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제커리 아빠는 5인분을 하는 거죠. 이걸 심지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제리카 아빠가 라스베가스에서 되게 유명하거든요. 원래는 자동차 수리점 하는 사장님인데 취미가 퇴근하고 프로레슬링 챙겨보는 거였어요. 여기에 얼마나 빠졌는지 아예 번 돈으로 프로레슬링 데뷔를 할 수 있는 학원을 차렸고요. 칼럼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해지더니 TV까지 출연하게 된 거예요. 새 사업을 한 거죠. 아빠의 두 번째 사업이 성공한 덕에 제커리와 언니들은 라스베가스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큰 집에 살 수 있게 됐어요. 여기에요. 존나 잘 살죠. 그렇다고 아빠가 집안일이나 아이들에게 신경을 또 안 쓰는 것도 아닙니다. 편부모 가정이지만 사이가 너무 좋았고요. 부족한 게 전혀 없던 거예요. 그런데 일요일이었던 2008년 4월 6일 오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 생활이 박살납니다. 사실 제리카는 전날 저녁부터 밤새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어요. 4월 5일 저녁 7시 30분쯤 근처에 볼 일이 있다면서 아빠가 잠깐 나갔다가 밤새 연락도 없이 안 온 거예요. 제리카가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아빠는 받지 않았고 문자 한 번 보내주지 않았다는 거죠. 평소 딸들에게 관심이 많은 아빠였고요. 아이들이 다 컸지만 그렇다고 혼자 외박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리카는 아빠 걱정에 불안했는데 반대로 성인이 된 이 언니들은 또 생각이 달라요. 야, 기집애야. 아빠도 개인 생활이 있지 않니? 언제까지 아빠가 우리 아빠 노릇만 하면서 살아야 되니? 이런 거예요. 언니들이 별로 걱정하지 않으니까 제리카도 적극적으로 또 아빠를 찾지는 못한 거죠. 다음날 4월 5일이 됐어요. 오후 2시 집에 전화가 오는데 제리카는 아빠인가 싶어서 얼른 받았죠. 근데 아빠가 아니라 처음 듣는 목소리의 남자였습니다. 자기가 경찰이래요. 아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서 제리카의 나이를 물어봤어요. 제리카가 15이죠. 그러자 이 경찰이라는 남자는 미성년자랑은 얘기할 수 없으니까 성인 보호자를 바꿔달라고 한 거예요. 마침 집에 20살이 된 셋째 언니 앨리스가 있었거든요. 언니가 대신 경찰과 통화하는데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장난 전화하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경찰의 목소리는 굉장히 사무적이었대요. 딱딱하게 반복해서 받아들일 때까지 같은 말만 했는데 무슨 말을 한 거냐. 모텔에서 아빠로 보이는 사람의 시신을 찾았으니 신원 확인하러 와달라는 거죠. 앨리스와 제리카가 경찰이 말한 모텔을 갔어요. 여기입니다. 볼더 하이웨이 6라는 모텔의 105호실인데요. 와보니까 진짜 경찰들이 엄청 와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방에는 큰 가방 하나가 있었고요. 이 안에 아빠인 베리어가 들어있던 겁니다. 이날 저녁 라스베가스 뉴스에 아이들 아빠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어요. 제임스 베리어라고 하는데요. 라스베가스에서는 버팔로 짐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친하게 지내던 주변 인물들만 봐도 엄청납니다. 헐크 호건, 언더테이커, 무하마드 알리, 드웨인 존슨 이런 레전드 선수들이랑 굉장히 친했다는 거죠. 보통 프로레슬링 하면은 우리가 WWF에서 시작된 WWE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버팔로 짐이 관련된 곳은 NWC라는 단체예요. 버팔로 짐이 어느 정도로 유명한지 설명하려면은 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단체 이름을 경기 종목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UFC가 격투기 종목은 아니에요. 이종 격투기 대회를 열고 선수를 매니지먼트해서 기업 후원을 따고 관중을 모아 돈을 버는 이 격투기 단체의 이름이 UFC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SM에서 NCT, 레드벨벳, 에스파가 대결하는 대회를 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대회를 단체 이름인 SM이라고만 부르는 식인 거죠. 격투기 단체는 나라마다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일본에는
예전에 최용만 선수가 진출하면서 알려졌던 K1이 있고 우리나라는 로드FC 많이 알잖아요. 요즘에는 블랙컴뱃이라는 단체가 유튜브에서 뜨고 있는데 블랙컴뱃 진짜 개재밌습니다. 꼭 보세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버팔로짐은 라스베가스에서 설립한 프로레슬링 단체의 프로모터였는데 이 단체 이름이 전국 레슬링 협회라는 뜻의 NWC였던 거예요. 그럼 프로모터는 뭐냐? 시합을 기획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시합이 열린다고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아요. 이 선수들이 어떤 사람이고 왜 둘이 싸우게 됐는지 그 과정을 홍보해서 기대치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표가 많이 팔리잖아요. 선수는 시합 기회를 가져야 되니까 프로모터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죠. 기업과 티켓을 사는 사람들은 재미있는 경기만 기획하는 프로모터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성공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단체의 프로모터는요, 업계에서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경기의 흥행이 이 프로모터에게 거의 달려있는 거예요. 미국의 프로레슬링은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인기도 대단하고 이런 시장에서 이름 날리던 사람인 거예요. 버팔로짐이. 근데 갑자기 죽어버렸으니까 그 파장이 또 엄청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2달 만에 버팔로짐의 사망 원인이 공개됐어요. 본명이 제임스 베리어. 타살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죽었냐?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뭐냐? 코카인 중독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이었다는 거예요. 딸들이 여기에 크게 반발했어요. 그래서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지금 제임스 베리어 사망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딸들은 이 사건이 타살이라고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봤어요. 돌연사 사건이 일어나면은 유가족이 타살 주장하는 경우 많잖아요. 내 가족이 어느 날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은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건데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억지를 부릴 때도 꽤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 좀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제임스 베리어의 사망에는 뭔가가 숨겨져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들이 있었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 건지 이번에는 미국 프로레슬링계에서 버팔로 짐으로 유명했던 제임스 베리어 사망 사건을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사건 이야기하기 전에 버팔로 짐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더 설명해보자면은 본명이 아까 말한 대로 제임스 베리어 1953년 3월 22일 미국 클리블랜드에서 태어났어요. 부모가 자동차 수리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차 고치는 기술을 배우다가 18살이 된 1971년에 라스베가스로 독립하면서 카센터를 열었고 돈을 벌다가 결혼하고 자식을 넷이나 낳았던 거죠. 결혼 생활은 한 20년 정도 했는데 이혼했어요. 이때 잠깐 딸 셋이 엄마 따라 갔고 남은 게 제리카였던 거죠. 그래서 제임스와 제리카가 약간 사이가 더 좋긴 합니다. 제임스는 프로레슬링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자동차 정비공으로 유명했어요. 여기서 번 돈으로 평소 관심 갖던 프로레슬링에 투자한 건데 선수를 직접 양성하는 전문 학교를 차린 겁니다. 보통 선수들은 선수일 때의 그 활동명이 있잖아요. 닉네임 같은 거. 근데 제임스는 선수도 아니면서 왜 버팔로 짐이라는 이름이 생겼냐는 거죠. 왜 그런 거냐? 선수 준비했던 거냐? 아니면 뭐 관종이냐? 그게 아니라 지역 축제 때마다 제임스가 자기 카센터 홍보하려고 차를 개조했는데 저 뒤에 소 보이죠? 버팔로예요. 이 버팔로를 끌고 다니면서 거북선 마냥 연기를 뿜고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팔로 짐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나중에 프로레슬링 학교를 운영한다는 소문이 나자 방송국에서 프로레슬링 관련 방송 MC를 맡기기도 했어요. 이 방송이 또 인기를 꽤 끌었죠. 왜 끌었냐면은 TV에 나오긴 했는데 이게 약간 뭔가 유튜브 느낌이 좀 났어요. 이 사람이 전문 진행자도 아니고 프로레슬링에 관련된 경력도 없거든요. 그냥 레슬링 학원 원장에 프로레슬링 그냥 빠돌이 아저씨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아저씨가 나와서 그냥 썰풀이 방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선했던 거예요. 오히려 좋아. 이렇게 된 거죠. 나중에 프로레슬링을 전혀 안 봐도 이름은 들어봤을 정도의 선수들이 버팔로 짐 만나러 라스베가스를 찾아올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이 사람은 사실 관종이 맞아요. 옷을 엄청 특이하게 입습니다. 실탄으로 만든 방탄조끼에 10손가락 다 무슨 호두알 만한 반지를 꼈고요. 모자도 꼭 뭘 달아야 돼요. 그리고 벨트도 막 버클 이만한 거. 팔토시 빼고 여자들이 싫어할 만한 온갖 것들을 다 하는 패션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또 무슨 해그리드 같은 수염에
머리도 했잖아요. 굉장히 과해 보이지만 이게 사업적으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각인시키는 효과였다는 겁니다. 전략적인 이미지 메이킹이었고요. 사업 수완도 좋다 보니까 유명해진 거예요. 그럼 왜 죽었냐? 이제 이야기할 차례인데 2008년 4월 5일 저녁 제임스 베리어가 평소에 하던 대로 딸 둘과 집에서 저녁을 먹고 쉬는 중이었어요. 딸이 넷인데 왜 둘밖에 없었냐? 큰 딸은 성인이에요. 결혼해서 독립했고 둘째 딸은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던 게 20살이 된 셋째 앨리스 그리고 막내 15살 제리카였던 거죠. 7시쯤에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TV 보다가 전화가 와요. 봤더니 잠깐 나갔다 오겠다면서 차 키를 챙겨 외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가 다음 날 정오에 볼더 하이웨이 6라는 모텔 105호실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제임스가 죽었으니 누구랑 전화해서 나간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차를 운전했다는 점에서 거리가 꽤 있는 곳에 간 것 같은데 거기가 또 시신으로 발견된 이 모텔인지도 알 수는 없는 상황이죠. 제임스가 사망한 105호는 침대가 2개 있었어요. 이 침대 사이에 쓰러져 있었고 외상의 흔적은 없지만 바지가 발목 아래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염에는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흰 가루가 묻어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에는 이렇게 휴대전화 2개가 있었거든요. 이게 하나는 제임스 게 아닙니다. 주인이 누구 건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텔 영수증과 1달러 지폐 한 장이 들은 지갑도 나왔는데 이거는 제임스 게 맞고요. 이상하잖아요. 제임스식이나 성공한 사람 지갑에 1달러만 있는 게 어색하죠. 종잡을 수가 없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부검이라도 먼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과도한 약물 중독으로 인한 급성 심장마비로 보인다는 거죠. 이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거라고 주장했는데 그럼 어떤 이유로 살해라는 주장을 15년째 하고 있는 거냐? 모텔에 들어간 시간이 비정상적이고 리사라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과 같이 코카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그리고 전날 버팔로 짐과 사이가 나쁘던 갱단 두목이 출소했기 때문이래요. 하나씩 알아보자면 먼저 이 사진이 2008년 4월 5일 저녁에 볼더 하이웨이 모텔 6에 도착한 제임스 베리어입니다. 저녁 8시 22분이라고 찍혀 있죠. 이때 모텔 105호실 열쇠를 받은 거예요. 방이 1층이잖아요, 105호실. 로비에서 1층을 뭐 딱히 갈 필요는 없어요. 계단 이용할 필요 없죠. 엘리베이터도 없고. 하지만 그래도 방까지 가려면 아무리 빨리 도착해봤자 최소한 8시 23분은 돼야 할 겁니다. 근데 모텔에서 경찰에게 보낸 카드키 사용 내역을 보니까 제임스가 105호실 문을 열기 8분 전인 8시 15분에도 문을 열었던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미리 이 방에 들어와서 제임스를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모텔 주인이 이 사람에게 105호실 열쇠를 줄지 어떻게 알고 미리 와서 숨어 있을 수 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가능해 보이는 게 제임스가 방으로 들어갈 때 3-4 발자국 정도 뒤에서 따라가던 여성이 같이 찍혀 있었어요. 이 까만 옷 입은 여자예요. 이 여자가 누군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딸들은 리사라고 불렀습니다. 리사는 버팔로 짐 사망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여자예요. 딸들은 그럼 어떻게 경찰도 알 수 없는 이 여자의 이름을 아는 거냐? 경찰에게 아빠 소지품을 전달받은 거예요. 여기 휴대전화 있잖아요. 켜보니까 리사라는 여자의 이름이 나온 거죠. 사건 당일 밤 9시 30분쯤 아직 확인하지 않은 음성 메시지가 와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버팔로 나 리사예요. 괜찮음? 이런 내용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딸들은 리사라는 여자가 아빠를 마지막에 본 사람이라는 생각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전화해서 저기 아줌마 리사 맞아요? 버팔로 짐이라는 사람 혹시 알아요? 물어보니까 받은 사람이 리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뭔가 당황한 것처럼 한 타임 늦게 모른다고 대답하고 끊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제임스의 둘째 딸이 아빠 정비소를 맡아 운영하면서 사건 관련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리사라는 여자의 정체가 밝혀진 거예요. 술집에서 스트립쇼 하던 여자래요. 근데 이 스트립쇼, 이 술집이 제임스 베리어의 카센터 바로 옆 건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임스와도 몇 년간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겁니다. 경찰이 이 점을 가지고 리사를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리사가 애리조나에서 자기 아는 사람이 제임스에게 오토바이를 팔고 싶다길래
소개시켜주려고 연락해서 만났다가 같이 모텔까지 가게 됐다는 겁니다. 리사는 제임스가 죽는 과정도 다 봤다고 진술했어요. 갑자기 제임스가 흰색 가루 꺼내서 마시더니 발작하다가 쓰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마약이나 살인범으로 몰릴까봐 모텔을 빠져나왔고, 하지만 또 걱정은 돼서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진술이 뻔한 거짓말처럼 허술하거든요. 이미 제임스는 리사가 일하는 술집의 단골이고 친하다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같이 모텔을 갈 정도면은 이거 뭐 씨발 뭔 사이겠어. 이런 관계의 사람이 죽으면 자기한테도 조사 들어올 게 뻔한데 음성 메시지까지 보내놓고 왜 제임스 딸들에게는 모른다고 거짓말했냐는 거예요. 제임스가 약 먹고 쓰러진 걸 버리고 간 것도 이상한데 자기도 마약 경력이 있어서 뭐 검사 당할까봐 도망친 거라면 말은 되겠지만 이것도 제임스와 관계가 드러나지 않을 자신이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행동이죠. 그럼 오토바이는 사긴 샀냐 제임스가 그 애리조나 남자 만나서? 이건 조사도 되지 않았어요. 판다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리사는 이 사람이 라스베가스에서 8시간 거리에 애리조나에 산다고 했거든요. 팔려는 오토바이가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이렇게 타는 거 있잖아요. 이건데 이게 몇 천만 원 해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제임스 정도로 돈 버는 사람이 1억도 안 되는 중고 오토바이 하나 사겠다고 집에서 쉬다가 갑자기 8시간 거리에서 오는 사람 만나러 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제임스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 만한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는 거죠. 제임스가 과거에 코카인 몇 번 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거를 계속 후회하면서 살았고 죽기 전까진 술, 담배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확실히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 마약에 다시 손댈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망한 제임스 몸에서는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이 수치도 치사량인 100mg에 2.5배가 됐습니다. 55살이었고 지병으로 심장 근육에 이상이 생기는 심근증이 또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아직 독립시켜야 할 딸이 셋이나 더 있고 사업도 지금 잘 되는데 죽을 정도로 코카인을 빨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장에서는 코카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수염에 흰 가루가 묻어있긴 했지만 이게 코카인이라고 확인된 적도 없어요. 경찰은 이 가루가 뭔지 조사하지도 않았어요. C8 던킨 도너츠인지 알게 뭐냐고. 왜 코카인이라고 발표를 했냐고 조사도 안 해놓고. 경찰 조사 과정이나 리사의 진술이 이상해 보이니까 가족은 타살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범인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긴 한 거냐? 제임스 베리어의 카센터와 버팔로 짐으로 차린 프로레슬링 학교가 지어진 그 땅, 건물의 주인인 릭 리졸로라는 남자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큰 갱단에 소속돼 있고요. 1995년부터 각종 탈세와 비리, 폭력 사건으로 FBI의 감시를 받아오던 사람이에요. 릭도 자기 가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임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가게가 바로 제임스의 카센터 바로 옆에 있는 그 술집입니다. 여기서 일하던 여자가 그 리사고요. 그러다 2003년에 술집을 확장하려고 릭이 제임스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어요. 쫓아내겠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장사할 테니까. 제임스는 아직 계약 기간도 있고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릭은 사람을 시켜가지고 카센터를 털어요. 손님이 맡긴 차를 부시거나 주차 금지시키고 카센터에 오는 손님들의 차를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해서 벌금 내게 만듭니다. 갖은 방법으로 제임스가 나갈 수밖에 없도록 괴롭히는 거예요. 제임스는 버팁니다. 자기 돈으로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면서 손해를 많이 봤지만 그래도 건물을 비울 생각이 없었어요. 이렇게 1년간 갈등이 심해지다가 2004년 5월에 제임스가 릭 리졸로에게 건물주에게 $1,000,000짜리 소송을 걸었고요. 이기기도 했어요. 제임스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조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재판 이후 2년간 릭의 탈세 증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FBI에게 보내줍니다. 릭은 그 결과 사업 경영권을 박탈당하면서 감옥에 들어갔고요. 술집은 문을 닫게 됐죠. 이렇게 된 겁니다. 술집 조금 확장하려다가 제임스에게 개발린 거예요. 제임스는 이제 할 거 다 했죠.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부터는 릭의 차례라는 거죠. 릭이 여기서 또 가만히 있지 못하죠. 복수해야 되잖아요. 갱단 소속이다 보니까 부하들 시켜가지고 10개월간 제임스에게 살해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출소한 다음 날 제임스가 죽은 거예요. 릭은 보복하기 위해 출소하자마자 자기 술집 직원이었던 리사를 시켜서 사건 현장인 볼더 하이웨이 6 모텔로
제임스를 유인해냈고 자기는 미리 105호실에 숨어 있다가 강제로 제임스가 들어오자마자 코카인을 먹여버린 거라면 모든 정황이 다 맞아떨어지긴 하죠. 제임스 베리어의 사망 추정 시간은요, 4월 5일 저녁 8시 반부터 9시 반 사이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일어났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현장에 남아있던 그 주인 모를 휴대전화, 이게 릭 물건이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나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살인을 목표했으니 차명으로 개통해서 경찰도 주인을 찾지 못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임스의 시신은 다음 날인 4월 6일 점심쯤에 청소하러 온 모텔 직원이 발견했는데 근데 제임스가 타고 왔던 차는 또 주차장에 없거든요. 그럼 어디 있었느냐? 딸들이 아빠 시신 확인하려고 왔다가 우리 아빠 분명히 차 키 가지고 나갔는데 이 모텔 주차장에 차가 없어. 이상하다고 경찰에 말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차를 수배했더니 이 제임스의 차가 모텔 뒤편 주차장에 있다는 거죠. 여기는 모텔에 오는 사람들이 차를 대는 곳이 아니에요. 옮겨졌다고 봐야겠죠. 거기에 이 차는 내부 세차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딸들이 차 이야기를 할 때까지 찾아볼 생각도 안 했고요. 차를 찾고 나서도 이 차가 어떻게 옮겨졌고 세차가 언제 된 건지 아무것도 조사하지 않았어요. 비용신 같은 새끼들. 그럼 남은 의문점 하나. 제임스 지갑에 들어있던 1달러 지폐 한 장. 이건 또 뭐냐는 겁니다. 이게요, 라스베가스 깽단 사이의 문화 같은 건데 보복한 상대방에게 남기는 메시지래요. 우리한테 당했지? 라는 뜻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동안의 모든 수상한 점들이 거의 다 밝혀진 것 같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경찰 의견이 아니고요. 제임스 가족, 딸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추측이라는 거죠. 경찰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사인이 심장마비라는 발표 뒤에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코카인이 유력한 원인으로 보이고 타살 아니고 사고나 지병인 심근경색에 의한 병사라는 게 경찰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수상한 다른 점들은 하나도 밝혀낼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망 사건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믿는 겁니다. 수사는 경찰이 했어요. 그리고 가족은 추측만 하는 상태지만 제3자인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이대로면은 아직은 가족 말의 신빙성이 더 있어 보이거든요. 왜 타살이 아닌지 경찰은 충분한 조사나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임스 베리어는 서류상 돌연사지만 사람들은 15년 넘게 살인이지 않을까 하고 미스터리하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넷플릭스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라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범죄 다큐멘터리가 있잖아요. 인기가 많은데 여기 시즌3에 이 사건이 나와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거 보면 되고요. 참고로 리졸로와 리사는 이 방송에서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럼 씨발 뭐야. 뭐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거절을 했다는 거 아니냐고. 결국 그게 범인이라는 거 아니야. 미친년놈들이.